네, 반갑습니다. 정량배 교수입니다. 건축과 사진에 대해서 과제물이 이미 두 차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과제물을 준비해서 카페에 제출한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준비 중인 사람도 있을 텐데 학습이 다 된 사람은 카페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부득불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과제물에 제시된 빛에 대해서 또 스펙트럼에 대해서 학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우리 가시광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황혼 비율, 그 다음에 DDP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양빛을 우리가 이제 주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태양빛의 그 파장 중에 인간의 눈으로 인지될 수 있는 범위를 이제 우리가 가시광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물체에 다 반사한 광선이 인간의 눈에 색채로 느끼는 파장의 범위를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그 파장의 범위는 380에서 780 나노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색에 따른 파장의 그 숫자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죠. 참고하시면 되겠고, 380에 780 나노미터가 이제 일반적인데, 이 나노미터라는 것은 10의 9승분의 1,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짧은 파장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가시광선이 있게 되겠고, 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걸 우리가 이제 적외선, 짧은 쪽을 우리가 이제 자외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외선은 이제 UV선과 X선, 감마선이 이렇게 있고, 우리 인간의 이제 시야에서는 이렇게 인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물론 적외선 카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장착을 해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색에 있어서 빛의 합성과 색깔의 합성인데, 이제 우리가 그 RGB를 조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고, 빨간색, 녹색, 파란색, 여기 이제 삼원색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아름다운 사진을 찍고 그걸 이제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죠. 특히 관광을 하게 되면 이제 국내든 해외든 관광을 나가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맛있는 먹거리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즐겁게 볼 수 있는 그 볼거리가 되겠습니다. 볼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그 지역에, 관광을 간 지역에 그 유명한 건축물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일반적이 되겠죠. 물론 이제 다른 목적으로 이제 관광을 가는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이해를 하고, 그 건축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찍어서 그 추억을 남기고 나중에 그 추억을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감흥을 느끼고자 사진을 찍게 되는데, 이 건축과 사진에서는 이제 주로 건축물을 이해를 하고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그것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지는 못하고 일반적인 상황을 지금 쭉 얘기를 하고 되는데, 수업에서는 고대 건축물, 그 다음에 근대 건축물, 현대 건축물, 그리고 우리 그 한옥에 대한 건축물을 이제 소개를 하고 그 특징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그 흐름, 역사적 흐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건축물을 이해한 그 내용에 대해서 사진적인 자료를 찾거나 사진을 찍거나 해서 과제문을 제출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이제 필요한 게 카메라가 되겠죠. 카메라는 이제 전문가들이 쓰는 뭐 광학 렌즈라든가 렌즈가 특수 렌즈가 장착이 된 그런 카메라를 이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그런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사진을 찍으면 되겠고,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상당히 이제 그 카메라 기능이 좋아졌고 굉장히 그 상향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각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제 활용해서 사진을 찍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나중에 대면 수업을 할 때도 스마트폰을 이제 가지고 그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의 기능이라든가, 물론 이제 기종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능을 숙지를 하는 거가 되겠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캠퍼스 내 또는 건축물을 찾아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그 카페에 제출하는 그런 이제 수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빛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 그 노출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빛에 민감한 그런 반응을 갖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그 사진을 조금 더 균형 있고 아름답게 찍고 감흥 있게 사진의 그 결과물을 이제 도출하기 위해서 황금 비율을 조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마 레포트를 해서 숙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황금비는 피타고라스라는 수학자는 사실 이제 이분은 그 소수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을 안 했죠. 근본적인 것은 이 피타고라스는 이제 정수, 그래서 딱 5대 8 뭐 이렇게 정수로 떨어지는 숫자를 숭배하는 그런 이제 학파였는데, 특히 그래서 이제 이 오각형의 이 꼭지점을 이어서 나오는 이 별, 요 숫자 5대 8, 요게 이제 황금 비율을 생각을 해서 활용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황금 비율은 그 그리스 시대에 그 파르테논 신전에 적용이 된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요 황금 비율의 1대 1.618이라는 숫자를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피사체가 있다 그러면 피사체의 위치를 어디에 두는지, 그래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사진이 있게 되면 피사체를 이제 어디에 둬야 1대 1.618 정도 되는 곳에 이렇게 두면 굉장히 이제 비율이 아름답게 보여질 수가 있고 안정감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기능에 보면
카메라 기능에 이 가이드라인을 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뭐 두 줄이면 두 줄, 세 줄이면 세 줄. 이렇게 가이드라인. 물론 이제 가이드라인은 사진 그 스마트폰 화면에는 보이지만 사진에는 안 찍히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가이드만 해주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설정이 들어가서 이렇게 톱니바퀴가 있을 건데 톱니바퀴를 눌러서 설정에 들어가면 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건축과 사진 수업 시간만이라도 가이드라인을 설치해서 사진을 찍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이 있게 되면 굉장히 그 어떤 피사체가 있게 된다. 그러면 이 수평과 수직 라인이 잡히게 되면 안정감을 일단 1차적으로 갖게 되죠. 거기에 더불어서 피사체의 위치가 1대 아까 황금 비율 1.618에 해당이 되면 조금 더 이쪽 기울어졌네요. 이 정도 와야 되겠네요. 그죠? 그 안정감을 갖고 더 나아가서는 아름다움은 그런 구도를 기본적으로 잡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크게 사진의 그 퀄리티를 높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황금 비율의 숫자를 조금 기억을 해두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그 EBS 여기 있죠. EBS 네이버 TV 네이버 지식 백화에 나온 영상인데 이거 좀 보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 된다.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그리스 신전들, 여기에는 그들이 사랑한 기하학이 숨겨져 있다. 이 거대한 원형 극장도 균형과 비례에 의해 기획됐으며 그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아마도 안정감이 느껴지는 비율 때문일 것이다. 무심히 돌을 쌓아 만든 듯 보이는 벽돌 한 장 기둥 하나에도 수학의 비밀이 숨어있다. 그중 그리스인들이 발견한 가장 완벽하고 조화로운 비율이라고 불리는 황금 분할. 정사각형의 한 변을 반으로 나눈 길이로 직각을 세워 그 꼭지점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 처음 한 변을 지나는 점이 생긴다. 그 비율은 1.618대 1, 바로 황금비다. 파르테논 신전의 바닥과 측면도 황금 비율 직사각형 형태를 갖추고 있다. 밀로의 비너스에서도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비율인 황금비가 적용된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 황금비를 요게 지금 창이 있고 저 빛이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예.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빛이 그 스펙트럼 현상의 한 부분으로 분산이 되면서 이 내부에 비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비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진이 이 구도가 여기 이제 피사체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하나 더 있고 그래서 요 비율, 그죠? 요 비율이 같이 갖게 되는 그런 비율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 라인하고 요 라인 요건 이제 물론 동영상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요 사이가 이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 만나는 점이 있을 텐데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여기에 만나는 점이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한번 색깔이 어디서 바꾸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여기 맞는 원근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선과 이렇게 가는 선, 그래서 입체적으로 이 사진이 찍히게 되고 이제 물론 이제 동영상이 일시 중지를 하고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상당히 우리가
사진을 입체적으로 찍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들 학파의 상징인 오각 별골 안에서 발견했다. 정오각형 안에 그은 대각선은 별 모양을 만들고 그 안에는 다시 정오각형이 그려진다. 별 안에 그려진 선은 모두 황금비에 따라 나눠진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상징이었던 오각 별골은 가장 아름다운 도형이었다. 자, 이 자료를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건물 DDP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DP는 여기인가요? DDP의 개요인데 동대문에 있는 복합문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건축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비정형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설계 건축가는 자하 하디드라는 여성 건축가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하 하디드는 이제 그 3차원 비정형 건축물을 이제 주로 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비정형, 곡선, 타원, 포물형 이런 형태의 비정형 건축물을 이제 디자인을 했고요. 여성 건축가로서는 최초의 이제 프리츠커상을 받은 대내외적으로 이제 알려진 그런 건축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위치는 이제 여기 DDP 위치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건립 기간 2009년 4월 28일부터 2014년 3월 21일. 완공은 이제 2013년 11월 30일 날 완공이 됐고, 그 이듬해에 이제 개관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시설 공간인데, 이제 알림터, 배움터, 살림터, 디자인장터, 어울림 광장, 그다음에 문화공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설계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하 하디드, 그 다음에 시공은 삼성물산 주식회사, 그다음에 운영, 그 다음에 이제 요 분이 이제 그 자하 하디드 여성 건축가죠. 이 자하 하디드는 이제 1950년에서 2016년에 이제 사망을 했고, 이 사람의 좀 생각을 조금 들여다보면, 건축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이제 그 철학을 가지고 설계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DDP의 건축적인 좀 특징을 좀 살펴보면, 대한민국 최첨단 공법이 이제 총 집약이 됐다. 그 다음에 세계 최대 3차원 비정형 건축물이다. 그 다음에 비정형 건축물이다 보니까 포물선, 곡선이다 보니까 전부 일정한 형태가 없죠. 그래서 전부 그 외장 패널이 하나하나씩 다 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마감을.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45,133장이 각각 다르게 제작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내부, 외부 직선이 없고 벽 하나 없는 그런 건축물이다. 그 다음에 5가지 건축적 기술을 이제 도입이 된 그런 최첨단 공법이 도입된 그런 건축물이고, 종이로만 그려낸 DDP를 실제로 구현을 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가지 그 건축적 기법을 좀 보면, 첫 번째 3차원 첨단 설계 기법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3차원 첨단 설계 기법 중에 이제 그 BIM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 요 BIM이라는 것은 3차원 입체 설계를 하는 걸 이제 BIM이다,
그런 방식을 이제 BI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원적으로 설계와 시공이 관리된 그런 설계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메가트러스 공법이 적용이 됐다. 그래서 이제 장스팬이라는 것과 곡면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메가스터디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겠죠. 기둥이 상당히 이제 크면 요 위에 기둥 위에 있는 보라든가 슬라브가 있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 하중에 의해서, 하중이라고 하면 이제 무게, 여러 가지 이제 외부의 요인에 의한 그 외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하중이 되는데, 이 하중에 의해서 이 보나 슬라브가 이렇게 처지게 되죠. 사실 이제 구조적 그 안전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처지면 안 되겠죠. 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기둥과 요 기둥이죠. 기둥과 기둥 사이를 우리가 이제 스팬이라고 하고, 스팬이라고 경관, 건축에서는 이제 경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관. 그래서 요 경관이 이제 크게 되면 이렇게 이러한 구조적 불리함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트러스를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트러스의 기본 틀은 이런 형태가 부재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트러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부재 멤버 이렇게 멤버가 부재 구조 부재를 우리가 이제 멤버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기본 틀이 갖춰진 게 우리가 이제 트러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러스. 그런데 이게 규모가 이제 큰 것을 이제 메가 트러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메가 트러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그 스페이스 프레임으로 장스팬과 곡면을 구현한 그런 캔틸레버 방식의 스페이스 프레임을 이제 지지하는 그런 건축물이 아닌 교량 등의 큰 구조물에 들어가는 그런 메가트러스를 사용했다. 캔틸레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캔틸레버라는 것은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제 외팔보 이렇게 그래서 보는 뭐냐? 빔 얘기합니다. 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 벽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와 있는, 튀어나온 이렇게 한쪽만, 여기는 어떤 지지점이 없는 거죠. 여기만 지지점이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외팔보 또는 캔틸레버 이런 형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제 조금 건축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이 정도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건축 기술적 특징이 그 외장 패널이 전부 각각 다르게 디자인 제작됐다라는 거, 알루미늄 패널로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요 마감이죠. 마감이 이렇게 처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출 콘크리트 공사가 되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 공사는 이제 뭐냐면, 이제 콘크리트, 예를 들어서 기둥이다. 기둥이 이렇게 있죠. 기둥의 평면이에요. 그러면 철근이 이렇게 있겠죠. 철근이 있고, 철근과 철근 사이 이렇게 감싸는 이렇게 스트랍이라는 철근이 또 있어요. 여기 이제 주철근, 여기 이제 스트랍, 보조철근이죠. 요거 이제 평면인데, 요걸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기둥이 있고, 여기 이제 철근이, 요 철근이 이렇게 있겠죠. 이쪽도 철근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스트랍, 여기 감기는 거가 이렇게 이제 감겨지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제 기둥이 되는데,
콘크리트를 그냥 이렇게 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콘크리트는 그 굳기 전에는 흘러내리기 때문에 요 양옆에 이렇게 거푸집을 대네요. 거푸집, 패널, 거푸집. 거푸집은 이제 뭐 목재도 있고 뭐 그 알루미늄도 있고 뭐그 플라스틱도 있고 여러 가지 거푸집 형태가 있는데 어쨌든 거푸집을 대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부어 물론 이제 철근 배관을 하고 콘크리트 이제 부어 넣은 다음에 이 콘크리트가 굳게 되죠. 콘크리트가 굳으면 이제 나중에 이 거푸집을 띄어내는 거죠. 거푸집을 띄어내면 이제 좀 여기가 표면이 거푸집을 띄어냈으니까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하겠죠. 이 상태를 그냥 두는 걸 우리가 이제 노출 콘크리트다, 노출 콘크리트 공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노출 콘크리트 공사. 여기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노출 콘크리트는 거푸집을 떼어낸 콘크리트 표면에 별도의 마감이 없고 마감을 하지 않고 콘크리트 구조체를 그대로 노출하는 마감. 우리가 이제 그걸 노출 콘크리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콘크리트는 뭐냐? 콘크리트는 어떻게 구성이 돼요? 모래하고, 그죠? 모래, 자갈, 그 다음에 시멘트,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가면서 혼합이 되면 이제 콘크리트가 되는데 이제 오늘날의 콘크리트는 여기에 더 플러스 뭐 이렇게 혼화제라는 게 여러 가지가 이제 건축적인 요소를 혼화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어떤 제품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형태가 이제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비정형 곡면이 구현된 마감 공사가 되어져 있다라는 게 이제 건축적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요를 어느 정도, 요 개요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과제물을 쓸 때 건축물을 어떤 특정 건축물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정을 해서 자료를 조사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해서 이제 과제물을 제출하거나 발표를 할 텐데 그럴 때에 이 건축의 기본적인 개요를 이 정도는 살펴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아는 만큼 더 그 건축물을 감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층별 좀 건축물의 구성을 좀 보면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네요. 살림부터 배움, 광장, 그 다음에 이제 지하 3층 주차장, 2층 주차장과 알림, 전시관, 둘레길, 그 다음에 1층, 지하 1층 주차장과 둘레길, 그 다음에 1층에 보면 이제 디자인숍, 광장, 둘레길 이렇게 기념. 2층에 보면 이렇게 박물관, 둘레길 이렇게 되어져 있고 3층 나눔관, 쉼터 이렇게 되어 있고 4층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층별, 근데 사실 이 실제로 가보면 이 층별 구분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계단을 이렇게 동선이 이어지게 됩니다. 동선이라고 하면 건축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선을 우리가 이제 동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반적인 내용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피 공간. 그래서 대피 공간도 이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디 외국에 건축물을 보러 갔을 때도
자기의 위치가 어디고 그 피난 그 출구는 어딘지 이렇게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 3층, 그다음에 지하 2층 출구가 표시되어 있죠. 그다음에 지하 1층, 그다음에 1층, 그다음에 2층, 그다음에 3층, 4층까지 출구를 대피 동선을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DDP 건축물의 좀 갤러리를 보면, 자, 이게 이제 야간에 찍은 사진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 뭐 주간에는 이제 태양빛이 있으니까 그 주광을 활용해서 구도를 잡아서 찍으면 되겠고, 야간에는 이제 인공 조명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상당히 이제 그 일정한 그 패턴이 없죠. 전부 공면이죠. 또 마찬가지 공면으로 쳐야 되어 있고,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내부도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수직, 요 수직을 여기를 맞출까? 여기를 맞출까? 여기를 맞춰서 이제 요거 찍은 거죠. 자, 저희가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가이드라인을 활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지금 여기를 이렇게 수직 라인을 지금 맞췄죠, 그죠? 굉장히 이걸 맞춤으로 인해서 그 사진이 안정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죠. 이렇게. 또 기본적인 건 수직과 수평과 그 다음에 황금비를 이제 그 적용해서 사진의 구도를 잡는 게 기본적이고, 이제 그 밖에는 이제 응용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여기까지가 이제 DDP 관련된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동대문에 가게 되면 본인의 카메라로 찍어서 수업 시간 중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어쨌든 나중이라도 가게 되면 좀 좋은 사진을 찍어서 좋은 추억으로 담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DDP가 이제 이런 비정형 곡면 건축물이 되겠는데, 요 이제 스페인의 그 빌바오라는 도시에 있는 구게마임이라는 미술관이 있어요. 요 스페인에 있는 요 구게마임 미술관도 비정형 곡면 그 건축물이 됩니다. 요것은 이제 그 누가 설계를 했냐면 이제 프랭크 게리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설계를 했는데, 이 사람의 작품 중에는 이제 여기 구게마임 미술관과 디즈니 콘서트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구게마임 빌바오 뮤지엄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이제 정문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진을 그 수평과 수직을 이렇게 잡아서 사진을 찍었죠. 지금 여기는 이제 곡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면이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잡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
빌바오 건축물이 됩니다. 그다음에 요 빌바오에 대한 것이 구겐하임 미술관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스페인에 있는 조선소가 유명한 옛날 도시입니다. 그래서 조선소 산업으로 이제 그 발달된 도시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그 도시가 이제 그 폐허가 되는 거죠. 그 도시를 요 구겐하임 미술관을 이제 설계를 해서 새롭게 관광 도시로 만들어낸 그런 그 문화공간의 도시가 이제 요 빌바오, 스페인의 빌바오가 되겠습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축물은 이제 마찬가지 이 프랭크 게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설계된 디즈니 콘서트홀이 되겠습니다. 프랭크 게리에 의해서 설계된 거고, 요것은 이제 미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사진을 좀 보면 여기도 지금 보듯이 전부 곡선이 되고 이렇게 곡선 상당히 그 형태가 일정하지 않는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 콘서트 홀이 되겠고, 내부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서트 홀을 자체는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그 내부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원 포인트. 원 포인트가 되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근법을 지금 그 사용을 원근법 중에서도 이제 원 포인트를 적용시켜서 사진을 찍은 형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원근법에 대해서도 학습을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포인트 원근법을 이렇게 써서 원근법을 써서 사진을 찍은 거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좌우 대칭, 상하 대칭은 아니네요, 그죠? 좌우 대칭은 되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이 실내 요 마감의 곡선이 이렇게 존재를 하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것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좌우 대칭을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것을 좌우 대칭하거나 상하 대칭을 하면 약간 그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피사체를 이제 조금 달리해서 아까 우리 황금 비율 배웠죠. 그래서 피사체를 황금 비율에 넣고 이제 그 좌우 대칭을 좀 피하는 그런 구도를 잡아주면 조금 더 그 입체감 있는 사진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원근법이 여기 있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푹 들어가서 보이는 그런 원근법이 적용된 사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를 얘기를 하고요. 요 동영상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그 한 5문제 정도 퀴즈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퀴즈는 그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IUK 강장 대학 자료실에 퀴즈 문제를 공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퀴즈를 공지된 퀴즈를 보고 그 답을 카페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카페는 뭐 이미 여러분들 가입을 했을 텐데 요 건축가 사진이라는 폴더에 들어가 가지고 그죠? 퀴즈 답, 그 다음에 홍길동 학생 본인의 각자 이름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번 답은 뭐, 2번 답은 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5번 답은 뭐, 여기까지 써서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카페에 가입이 안 된 사람은 카페에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제물은 요 건축가 사진이라는 요 공간에 들어가서 랩법 제출 공간에 들어간 건축가 사진에 들어가서 여기 있죠. 건축가 사진에 들어가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